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출발했는데 이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AI 인프라 관련주에 좀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주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말 사이에 다양한 이슈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해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연계돼서 시장에 따뜻한 바람을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세 가지 축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가능하면 빨리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페이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인데요. 역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아니면 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확장할 수 없겠다라는 걸 느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SK,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협력한 기업끼리 써놨는데 그러면서 한 9,500달러 규모가 바로 이 숫자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입니다.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90조 원 정도 되겠습니다. 첨단 메모리 공급하고 AI 칩 파운드리에 협력하는 그런 또 MOU 이런 부분으로 체결을 했고요. SK 엔비디아와는 향후 5년간 7,5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85조 원 규모가 될 텐데 첨단 AI 인프라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더해도 9,500억 달러가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이걸 보면서 또 K반도체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느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5기가와트나 200만 장의 GPU 이런 공급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됐는데 SK텔레콤과 엔비디아입니다. 최대 2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확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되겠습니다. 베라루빈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의 윈윈 관계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엔트로픽과 SK텔레콤 국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협력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또 네이버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오늘 장중에 12%, 23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이런 흐름으로 네이버가 좀 급증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고점에서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상증자를 통한 엔비디아의 네이버 투자,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주식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주는 거고 엔비디아가 돈을 주면서 네이버에 좀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브룩필드라고 해서 브룩필드 같은 경우에는 대체자산 운용사가 되겠는데 함께 1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16조 정도 되는 거죠. 16조가 넘겠죠. 14조 정도. 해서 이제 16조까지 그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고 다음 장에 이제 피지컬 AI인데 이쪽은 이제 현대차 그룹과 맺은 그런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을 개발하고 이제 검증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이러면서 대학과 스타트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협력, 전략적인 파트너십 이제 맺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삼성 SDS와 엔트로픽이 AI 신규 시장을 공동 발굴해서 또 AI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을 양성하고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AI 인프라 관련주가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그래도 든든한 성장 축이 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협약대로 K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받고 이 미국 빅테크들과의 협력을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시가 좀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상승부를 뿜을 수 있을지 중요한 기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 10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저희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 나타납니다. 코스닥이 3%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부터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나온 글로벌 AI 서밋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과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MOU 체결 등 소식 등이 오늘 시장에 강세 탄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상승분을 많이 내려놨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AI 인프라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9.6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 12%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프리마켓에서는 20% 넘게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장 시작 전에 앞서 주말 사이에 브룩필드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1조 원 넘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 엔비디아가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고요. 네이버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네이버의 상승과 함께 AI 소프트웨어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카카오도 1.3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SK하이닉스 ETF가 본주보다 더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삼성전자는 0.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더해서 7월 FOMC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 빅테크 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이외에 삼성전기도 이번 주 30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일단 0.68%가량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52주 신저가를 현대로템의 주가가 기록을 했고요. 목표가를 빠르게 낮춰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현대로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4% 가까이 하락합니다. 방산주들의 투심이 악화된 데에는 이렇게 어닝 쇼크도 있고 또 미국과 이란 간 공습이 중단됐기 때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약 2주간 이어진 공습을 중단했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전력설비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전력 설비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 안에서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7.94%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업종 그리고 인바운드 업종이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1,500억가량의 자사주 소각을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금융업종 안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제약바이오도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삼양식품도 5%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3%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업종이 대부분 업종이 상승해주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알테오젠 5%, 펩토로는 무려 1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백스까지 23% 넘게 급등 중인데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현대오토에버를 제외하고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현대차와 기아가 보합권 내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안에서는 로봇주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무벡스 23% 넘게 급등,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9% 넘게 상승 중이고요. 로보티즈까지 현재 시간 6.58% 오르면서 로봇주들로 매기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해주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양봉의 흐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화장품까지 받쳐주고 있고 오늘은 엔터주도 오릅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7% 가깝게 상승 중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개인주들도 강한데요. 개인주 이제 내달 열리는 행사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여기에 참여를 확정하면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아쉽습니다. 강보합까지 내려왔고요. 지수가 0.04% 가까이 상승한 6,69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글로벌 AI 서밋에 대한 모멘텀 타고 코스피 시장도 함께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통화 환경, FOMC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중동 관련된 긴장이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점. 지금 휴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코스피 쪽은 조금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운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770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강하다라는 점이 평가되는데요. 매매 동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아쉽게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1조 가까운 강한 순매도를 오전장 들어서 펼치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지수를 다시 하락으로 이끌었다라는 점이 아쉽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9,900억가량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1,000억가량 사들이면서 시장을 강하게 사들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은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200억가량 담아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오늘 시장의 시선이 코스닥에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요. 장후반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AI 인프라 관련주에는 훈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 이제 추천주라고 해서 이 증권사에서 반도체 탑4를 제시했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이 종목들은 뭐 오늘 반등한다 하더라도 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한 달간 뭐 33% 빠졌죠. SK하이닉스가 40%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한 45% 빠졌고 한 달 동안에 LG이노텍이 6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은 좀 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은 지난주에도 머니코드에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뭘 가장 두려워하냐면 과잉 투자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기에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존에서 탈락할 위기를 더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과소 투자를 더 우려해서 과잉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할 것임은 이건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산업 버블 200년간 기술 혁명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미국의 GDP 대비해서 투자 비중이 5에서 7% 정도 이부터 산업 버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GDP 대비 투자 비중이 많아질 때 그걸 이제 산업 버블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5에서 7%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냐 보니까 올해 AI 투자 한 8천억 달러를 가정을 했을 때 미국 GDP의 2.5%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200년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5에서 7%를 넘어가야지 산업 버블인데 아직은 2.5%에 불과하니까 지금은 산업 버블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로 방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반도체 역사상으로 봤을 때 내년
내년 반도체 공급은 역대 가장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 미국 빅테크들과 LT 장기 계약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메모리 같은 거 만들어서 빅테크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아가지 못한 기업들은 정말 생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HBM도 이제 디램입니다. 고부가 가치 디램이잖아요. 수직으로 쭉 올려 쌓은. 그런데 HBM, 디램 같은 경우에도 성장축이 어쨌든 증설에 관련돼서 HBM에 조금 더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비중이 올해는 15%였는데 내년 HBM 비중이 34%, 거의 2배 이상으로 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디램, 전통 디램 같은 경우에는 HBM의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정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PC 메모리 부족은 더 타이트,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은 조금 더 가파르게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3분기만 보더라도 최소 30% 이상이 뛸 것이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도 28년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흔들렸을 뿐이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장은 너무나도 선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탑4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삼전, 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렇게 관심주로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도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주 사실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 현대차 그룹도 약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주 특히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직접 쓰셨거든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되면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오늘 그룹주 가운데에서는 현대모비스와 기아를 분석하셨는데 일단 이 두 종목 2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2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견조해서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이 이익 관점에서의 타격이었는데 이게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을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당 한 1,000유로 정도의 인센티브 인상을 단행했고 이게 손익 측면에서 상당히 큰 감익을 야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분기였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가격도 올랐고요. 인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고객사인 현대차 기아의 생산량의 감소 또한 손익 관점에서 상당히 불리했죠. 근데 그럼에도 모비스는 제조 부문에서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화된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면은 향후에 이 제조 사업 부문에 대해서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관련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었네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인도 공장에 화재가 난 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조, 그런 섹터는 또 괜찮다고 하니까 향후를 그 반전의 시그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주 오늘 분석하신 뭐 현대모비스나 기아 같은 경우에 로보틱스 미래 성장을 단판 지으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하는데 향후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어디까지나 기아와 모비스 두 기업 모두 로보틱스 관련 이벤트와 연관 자체는 존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아와 현대모비스 모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현대모비스는 단순한 지분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로보틱스 사업에서 핵심 부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회사 모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유상증자 혹은 양산 상승 일정 공개 혹은 공급망에 대한 공개 등이 이제 주요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향후 무엇이 중요한지 그 트리거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목표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네, 기아는 현재 목표 주가 19만 원이고 현대모비스는 78만 원입니다. 이 업종 내에서 전체적인 주가의 조정을 겪은 만큼 상승 여력도 지금은 상당히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기아와 모비스, 현대모비스를 상대적으로 나눠봤을 때 기아는 완성 시장 내에서 증익을 낼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된다면은 좀 더 현대모비스 대비해서 차별화된 주가를 보일 것이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계산 이것을 넘어서서 로보틱스 부품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로드맵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할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주가 판단하실 때 기아는 증익 이런 부분과 현대모비스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그리고 로봇 부품 이런 부분으로 또 치환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따른 로드맵이 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지 그걸 주목하시면서 바라봐라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그룹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헤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세하게 현대모비스와 기아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위원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더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어쩔 수 없이 이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린 흐름들은 있더라고요. 기아도 25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16%좀 키높이를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하이브리드 쪽에 고수익 전기차 이쪽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쪽으로 재원을 좀 확보해 두고 있다라는 점도 언급이 됐습니다. 앞서서 김용민 연구위원이 기아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이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런 부품도 공급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다라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역시나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기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16.7%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프트뱅크가 풀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지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이런 변화에 주목할 수 있는 게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지배구조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목표 주간을 좀 깎였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인데 이제 기댈 거 액추에이터다라고 하면서 로봇 부품 이쪽으로 관심사도 이 증권사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비 25%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려서 90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는 컨센은 상회했는데 관세가 일부 400억 원 좀 환입이 되면서 부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상쇄한 그런 흐름은 좀 나왔고 환율 괜찮고 판가 오르면서 어쨌든 실적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한 3조 9천억 원 정도 바라봤는데 이 기존 대비해서 좀 눈높이는 깎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인도 공장 화재 1,0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후에는 보험금으로 회수가 가능한 이슈라서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조종 부품, AS 환율, 판가 수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 바디 액추에이터 31개를 수주했습니다. 일단 수주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11월 시제품 납품한다라는 그런 양산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액추에이터 영업 이익만 봤을 때 2030년에서 2034년 얼마나 바뀌는지 일단 보면은 5,300억 원에서 2014년도, 2034년도에 6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목을 현대모비스 믿을 건 액추에이터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영업이익 단에서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반전할 수 있을지 워낙 주식은 기대감을 선병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단서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안인데요. 뭐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목표 주가는 또 떨어뜨렸습니다. 기존은 10만 원인데 8만 3천 원으로 낮춰 잡은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하반기 체질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국내 생산에서 차질이 좀 됐던 게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생산 정상화 과정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엔진 해서 요 양산 이슈 긍정적이고 여기가 이제 열 관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공조, 그 온도를 좀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그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 아닌 거 과감하게 좀 잘라내면서 오히려 잘 될 수 있는 열 관리나 여기 보시면 이제 로보틱스 투자를 높이면서 이런 성장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대위안은 체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열 관리입니다. 특히 이 부분, 그러니까 슬로바키아나 인도 쪽, 그러니까 이쪽에 내년 신규 차종을 좀 확대가 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2년 조금 안 되는 시점에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바라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입니다. 1조 원 투자 정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산 능력 캐파 같은 경우에도 내년 50만 대 늘릴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열 관리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쪽에 힘을 쏟는 게 점유율 한 30% 가져가려고 하고 전기차만 보더라도 50% 우리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 물류, 자동화 섹터 이쪽 로봇에 중장기적으로 4천억 정도 투자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차 그룹주 쭉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삼성 E&A 오래간만에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리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룹사 수주 가이던스 눈높이가 좀 높아진 영향 때문에 목표 주가 올릴 흐름들이 있었는데 투자는 2년에서 3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3조에서 7조 원까지 수주 가이던스가 좀 높아졌습니다. 하반기 첨단 산업 쪽에서 매출을 당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 쪽에서 매출 인식이 좀 가속화되면서 하반기에 좀 더 불이 붙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P5라고 해서 이게 삼성, 평택, 5번째 공장을 얘기를 하는데 초순수 설계라고 하는 게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깨끗한 클린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EPC 설계 조달 시공을 맡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워낙 이제 플랜트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쪽 하는 게 이제 삼성 E&A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처리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미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보면 고마진 사업에서 실적 성장을 이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 좀 넘어가는 흐름들 있고요. 첨단 소재 뉴 에너지 쪽에서 외형 성장을 이뤘다면 석유화학, 가스 이게 이제 화공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깎아 먹었는데 그래도 하반기 이쪽도 어쨌든 회복할 거라고 합니다. 첨단 산업에서 받쳐주면서 좀 안 좋은 그런 섹터, 화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목표 주가 올린 이유는 실적이 하반기에 조금 더 괜찮아지겠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포인트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도화학인데 여기가 이제 에폭시 글로벌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웬만큼 증권사에서 새롭게 게시하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국도화학이 최근 시장에서 오늘 처음 소개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런 종목이라 최근 들어서 근데 그 대표적인 국도화학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에폭시 생산 능력이 60만에서 이게 아무래도 한 2015년 정도 됐었을 텐데 그거에서 올해 한 100만 톤으로까지 올렸으니까 시장 점유율 15%에 글로벌리 에폭시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년간 좀 좋지 않았는데 회복 국면이고 왜냐하면 경쟁사에서도 폐쇄하고 이게 증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버티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인도 법인에서 엄청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이걸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이 1년 사이에 200% 넘게 늘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두운 터널에 있는 그런 이제 빠져나온 상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 성장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매출만 보더라도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절반을 이미 달성을 해버린 거거든요. 1분기.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폭발했다 실적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MS 2위 21%, 그리고 전사 10% 정도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에폭시 글로벌 1등으로 향하는 그 길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사실 고부가 에폭시 같은 경우에 HBM에 탑재된 패키지판 이런 부분의 핵심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이고 LG화학의 대산 BPA라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부가 에폭시의 핵심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핵심 원료를 그 공장을 인수를 하는 그런 흐름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핵심 원료의 원가를 절감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잖아요. 이런 작업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의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이런 새롭게 나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일단 시장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덜 가는 흐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AI 인프라 관련주는 괜찮은데 그렇다 할 만한 힘을 오늘 좀 못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긍정적인 뭐 호재 계약 소식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봐야 될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다시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를 방문해서 빅테크 CEO들과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회장님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AI 서밋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AI 투자에 대해서만 보지만 그 궁극적으로 AI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피지컬 AI입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기업인들, 그 모두가 결국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고, 그 큰 시장, 앞으로 2030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350조 원 이상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에 대한 투자는 끝으로 피지컬 AI에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로봇주들 오늘도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그 순매도 물량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면서 이 코스닥 시장에 주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피지컬 AI가 돈을 버는 회사들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양산을 태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주는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AI 쪽, 특히 반도체 쪽에 많이 몰려왔던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그동안 덜 오른 종목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이 돌파했다는 소리와 함께 소비주 관련주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연말에 이런 추세 들어가면 연말에 2,000만 명은 넘어설 것이고 이들이 와서 쓰는 돈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항공주나 호텔주, 식음료주 같은 이런 소비주들의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K 콘텐츠 관련해서는 K 드라마나 K 팝 같은 종목들이 오랜만에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실적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들이라는 데서 그동안 낙폭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부터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조방원 세계 섹터가 상반기 시장을 작년 시장을 이끌었던 이 조방원 종목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조선도, 방산도, 그다음에 그 원전주들도 실적들은 괜찮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한미 조선 협력센터라는 게 미국에서 오픈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도 그동안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매수세가 사익실현하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주들 지금 가격 조정 받을 때 싸게 담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원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방산주는 현대 로템의 실적 발표에서 아시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의 거래 관계이고 또 무기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상거래하고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성장성인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로템이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아주 큰 폭의 폭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지금은 실적 강세를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그만큼 주가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실적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관심주는 뭐가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주 하면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이 로봇 사업을 해간다고 해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투자를 해놨고 또 이 회사가 내년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갖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올 하반기에 양팔 로봇 RBY1을 양산에 일단 태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RBY2에 대한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가 자기가 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AI 서밋 관련해서 샌프란시스코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이슈와 더불어서 앞서서 속보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디램 기업이에요.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바로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이슈가 좀 상당합니다. 앞서서 머니코드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삼성을 꿈꾸는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 이런 부분이 좀 겹쳐 있거든요. 오늘 이것은 염승아 LS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때마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욕심은 더 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막 이렇게 상승폭은 아닌 듯한데 그래도 AI 인프라 전반적으로는 좀 따뜻한 바람을 좀 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대 축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더라고요. 각 네. 기업의 실익을 좀 챙겨주실까요? 일단 이제 네. 이번에 엔비디아하고 뭐 엔트로픽도 있었고 뭐 이제 오픈 AI도 있었는데 오픈 AI는 좀 얘기가 좀 없었던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엔비디아 같아요. 엔비디아랑 지금 이제 특히 SK그룹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칩 구매 얘기가 있었고 또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랑 뭐 5년 계약 맺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맺는 거는 그냥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파트너십 하에 5년 동안 되게 장기적으로 이걸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아직은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는 그냥 뭐 애플 아이폰처럼 잠깐 샀다가 뭐 또 나중에 수요 보고 사는 물량이 아니거든요. 장기 플랜
세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확약이 된 그렇죠.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역시 오늘 주인공은 네이버겠죠, 아무래도. 네이버. 뭐 아시겠지만 장 시작 전에 엔비디아가 그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네이버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 네이버 3대 주주로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서게 되고,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 네이버가 200메가와트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여기에 이제 특수 목적법인 세워서 각각 이제 그 10억 달러씩 투자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돈도 투자를 하지만 네이버에 또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네이버 지분 투자 받은 거는 제가 좀 본 적이 없어서 예. 아마 그 엔비디아 투자를 받은 건 아마 네이버가 최초가 아닌가 좀 싶긴 유증 합니다. 형식으로 받는 거죠. 네, 3자 예. 배정 유증입니다. 뭐 예. 보통 그런 식으로 다 지분 투자 받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아무래도 근데 3자 배정 유증이 되면 이 주가가 좀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장전에 갑자기 주식 자사주 소각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소각을 왜 하나 했더니 바로 이제 다음에 그 유상자 뜬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예. 굉장히 호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엔비디아 또 우리나라 기업들 또 미국의 엔트로픽 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이번에 AI 정상회담 만나서 규모도 규모지만 한국을 이제 인정해 준 거죠. 예, 한국은 예, 예, AI 예.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프라 공급 국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근데 우리가 또 데이터 센터 지으면 미국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왜냐면 미국은 그 AI 칩도 있지만 자금력이 또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건 이게 강세장이면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 주가들이 정말 많이 올랐을 그러니까요, 텐데 이게 마음만큼 코스피는 또 많이. 마이너스 나고 예, 있어서 예. 좀 그게 좀 확실히 좀 시장이 좀 힘이 없구나 뭐 그런 생각 들지만, 근데 주가는 이게 그날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시장 분위기 바뀌면 나중에 반영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팩트니까 우리가 좀 주가 좀 못 오른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이번에 AI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계속 좀 고민한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 줄로 얘기하면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입증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더라도 언제 한 번은 그 가치를 정말 제대로 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는 월요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벌써 이제 7월 말이에요.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실적이 나겠죠.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그때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확정. 이번에 이제 중요한 네. 거는 그 보통 컨퍼런스 콜이라 그러죠. 이제 그 실적을 가지고 보통 CEO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죠. 네,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29일 날 하이닉스는 이제 진짜 실적을 발표하죠.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예상은 64조 예상하지만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면 최근에 추정치를 좀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 한번 2주 전에 한번 맞아버린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미 선반영은 좀 됐고, 다만 이제 오늘 한 메리츠증권에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놀랬던 사실이 뭐냐면 세전이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과 우리가 보통 당기순이익을 나눠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나 이익 더하면 세전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금 이제 내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세전이익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네. 이거는 일회성이 좀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거는 세전이익이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100조를 넘을 거래요. 100조요? 그러니까 지금 64조가 영업이익인데 네. 일회성이 40조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익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키옥시아 지분 투자한 거 있잖아요. 일본에. 예. 그게 아마 이번에 좀 잡힐 가능성이 좀 아, 높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한 네. 40조 정도 그게 좀 그 돼. 정도의 힘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런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음. 주주환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요. 아, 왜냐하면 이제 보통 단기 순이익 가지고 이제 네. 우리가 순이익 가지고 EPS가 중요한 게 결국 그거 가지고 주주환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면 하반기에 삼성전자도 기대가 되지만 하이닉스도 주주환원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일은 한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진짜 세전이익이 한 100조 넘는지도 그 이슈가 진짜 맞는지 네. 그럼 주주와는 기대감을 좀 그러네요.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한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고 하니까 하지만 일본의 그 낸드 플래시죠. 네. 그 키옥시아 이 지분 투자한 거 그 가치가 40조가 갑자기 붙어버리면서 세전 이익이 100조가 정말 기록한다면 네. 주주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염승환 이사님 이런 거 좀 잘 짚어주셔서 네, 네. 네,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국의 삼성을 꿈꾸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 이거 D램 굉장히 네. 유명한 또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상장을 하면서 상장이 또 잘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보니까 좀 주가가 400% 올랐다고 네, 하는데 본토 1등. 아마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 받는 것도 아, 같아요. 그래요? 보통 왜냐하면 네. 경쟁사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사실 오늘 이제 아침에 출발 전에 NXT는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이 사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주말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네. 공습도 중단, 유가도 지금 급나가거든요. 그럼 보통 들어올 텐데 아니 아침 이제 9시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때려버리더라고요 주식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굳이 지금 1조 넘게 파는데 근데 결국에 아마 그 CXMT 상장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 큰 회사가 상장되면 그날은 보통 국내 주식 파는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판다면 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는데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은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창신 메모리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 D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건 명확해졌는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이걸 발판으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점유율을 좀 뺏어 먹고 막 네. 이러는 걸 되게 많이들 우려하지만 사실 중국은 저가 반도체는 잘합니다. 하는데 이 첨단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DDR5 쪽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ASML의 그 EUV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 장비는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금지돼 있죠. 그래서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한다고 해도 그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의 위협은 뭐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위협을 뭐 지금 당장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는 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중국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팔아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중국을 과대평가한 거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뭐 경계는 하되 그것만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오늘은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세계 그냥 4위인 거죠? 4위죠. 4위 정도? 근데 생산량을 네. 앞으로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HBM 쪽은 지금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율이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거의 다 불량품이 나오는 예, 거죠, 만들면. 예. 그래서 좀 아직까지 위협이 되긴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 시장은 좀 긴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국 추격을 아예 뭐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기술력의 차이는 있는데 수급에서 조금 좀 네.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오늘은 나오는 월요일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이번 주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리고 ARM, 뭐 퀄컴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특히 이제 아마존 이 회사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죠. 예, 근데 사실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기업이 애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애플 실적에 네, 별로 네. 관심들이 없어요. 네. 예전만큼. 왜냐하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우리한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보다.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회사는 뭐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맞아요. 이 아마존 이 4인방이 얼마나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아마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너무 여기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CEO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나는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 아마 뭐 빅테크 중에 한 CEO가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아마존의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일생일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지난 1분기에 실제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언급을. 근데 이제 좀 너무 과잉 투자 아닌가? 막 이런 우려도 하긴 해요. 근데 과연
아마존이 이번에도 그런 좀 우려를 딛고 여전히 투자를 늘릴 것인지 뭐 메타는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메타는 저커버그가 이미 다 말을 해놨기 때문에 메타는 굳이 그렇게 뭐 시장은 다 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아마존이 진짜 우리 예상보다 지출을 좀 늘려주는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좀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램 리서치 네. 여기가 식각 장비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에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회사 실적을 보고 또 메모리 업황을 또 알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27년부터 반도체 장비 공급이 절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27년 내년. 네, 내년에. 요거는 참 저도 왜 내년에 이렇게 반도체 장비가 공급이 부족하지? 예. 이런 좀 저도 아직 명확한 저도 뭐 데이터는 없는데 저번 지난주였죠. 한미 반도체가 공시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기업 가치 이제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써 있어요. 27년에 장비 공급이 좀 급격히 그래요? 줄 것 같다. 어. 공급이 부족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보면 반도체 장비가 내년 그럼 만약 그게 사실이면 올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주식 투자 관점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진짜 램 리서치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지 예. 한번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단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네. 실적 단서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램 리서치 요 3대 예.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기자들이 뚝 줄면하면 또 답변 어떻게 하는지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까지 샅샅이 뒤져야 된다. 그래야 투자 전략의 방향성이 나오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리 되게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데 많은데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4.7%를 넘어서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성장률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네네. 잘 가도 금리 부담 때문에 이게 막힐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4.7, 7 갔다가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4.633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이제 국제유가가 네네네. 다행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약간 완화되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예. 근데 일단 넘어섰다 좀 밀렸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7 만약에 넘어서 이게 지지가 되면 5%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빚 내서 투자를 하거든요. 맞아요. 현금이 이제 점점 고갈되니까. 근데 빚까지 내서 투자할 정도라는 건 진짜 이들은 되게 지금 뭔가 급한 거예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이제 금리겠죠. 이제 이자 비용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사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도 돈 쓸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 모두 다 부담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건 고가리도 탈탈 털렸잖아요. 예, 미국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은 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좋은데 자꾸 올라가는데 사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장본인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뭔가 좀 결단을 해서 좀 빨리 끝내주면 좋은데 국제유가 그때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그 $60 때까지 한번 확 빠진 적 있죠. 그때 미국 국채금리가 4.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잡는다. 근데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전쟁 상태를 그럼 더 확전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가나 이 금리는 지금 레벨을 너무 보지 마시고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거냐, 더 올라갈 분위기냐, 요건데 결국 전쟁만 더 악화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이건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증시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금리는 결국엔 유가에 지금 함수가 돼버렸고 이걸 결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중간 선거 다가온다는 측면에선 좀 뭔가 여기서 확전되기보다는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국채 금리와 뭐 유가의 안정화 이런 부분을 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7월 말입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8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 전략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6월 중순부터 네. 되게 어렵거든요. 시장 막 급락하고 지금 코스피가 30%나 급락을 했고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6,500, 6,700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고점 논란 이런 것들도 선반영은 좀 됐고, 사실 그거는 그 고점 논란도 막연한 거죠. 뭐 고점이라고 지금 증거는 전혀 없는데 그냥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알파벳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번 주 한 번은 더 확인해 봐야죠. 예, 하이닉스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것만 좀 잘 넘어간다면
8월 증시가 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 이거보다도 좀 7월보다는 좀 안정화되면서 좀 종목 장세도 펼쳐지고 그런 관점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8월은 좀 7월보다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보시고 또 31일부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3천만 원을 네네네, 올리잖아요. 올라가죠. 예. 여기 얼만큼 영향을 줄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진짜 큰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과를 좀 발휘한다면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사실 8월도 중요하지만 좀 한번 이런 걸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거기에 4,500조 네. 총 투자금이 신규 투자가 1,500조고요. 그다음에 AI 지금 정상회담 서밋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수장들 만나가지고 그 한가한 분들 아니잖아요. 거기 예, 만나가지고 예, 맞아요. 맥주 마시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디프린 했지만 그 젠슨한 계속 오고 거기다가 전 세계가 지금 지출을 늘려요. 이건 사실 생존 경쟁이거든요. 여기서 투자를 금리 높다고 좀 투자 도외시하고 막 이러면 나중에 미래는 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니까 네네네. 그 큰 그림을 그린다면 너무 오늘도 좀 코스피에 좀 밀리고 있지만 거기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진 마시고 그런 넓은 그림에서 한번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은 느낌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8월은 좀 비교적 여유롭게 좀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전략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오늘 시장 분석부터 쭉 해주셨습니다. 염승화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데요. 코스피는 이번 주 예정된 7월 FOMC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글로벌 AI 서밋 모멘텀에도 투자자들은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 지수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한 6,611포인트 지나갑니다. 장 초반, 개장 직후 약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770선 내려놨습니다. 76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1.2%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시장을 팔고 있는데요. 1조 5천억 넘게 시장을 팔면서 매도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장중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연기금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를 담아내면서 약 1,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 1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1,3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6원 선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장 초반 1,450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1,460원 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중동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1,466원 선으로 조금 상방을 높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오는 2028년까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이른바 AI 팩토리를 구축합니다. AI 팩토리는 챗 GPT 같은 AI를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GPU를 대규모로 갖춘 시설인데요. 이번 사업에서 엔비디아는 최신 AI 반도체인 GPU를 공급하고요.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을 맡습니다. 네이버는 투자를 바탕으로 우선 세종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규모를 점차적으로 키웁니다. 2028년에는 200메가와트급으로 확대하고요. 이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까지 사업을 넓힐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엔비디아는 네이버 주식 약 10억 달러어치를 직접 사들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브룩필드도 AI 팩토리 건설에 필요한 약 90억 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는데요. 총 100억가량의 투자금을 조달한 네이버,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오늘 주가가 25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9.64%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2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SK텔레콤도 1.3%가량 상승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AI 서밋에서 엔비디아와의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10만 1,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SDS도 5% 넘게 급등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튀어오르는 가운데 솔트룩스도 오늘 급등 중에 있습니다. 주가 함께 열어보시죠. 22% 넘게 급등 13,54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강합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을 밝히면서 주가가 장중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앞서 우리 금융지주는 지난 24일 장 마감 이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3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1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순이익은 약 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는데요. 특히 비이자 수익 중 수수료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 호실적과 함께 보통주 485만 주, 약 1,500억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한 주당 현금 배당 220원을 의결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우리 금융지주의 실질 주주 환원율이 50%를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금융지주 주가가 금융지주단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는데요. 7.94%, 약 8% 가까이 급등하면서 33,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의 주가도 7% 넘게 급등, 주주 환원 기대감 함께 가져가고 있고요. 28,800원 선 거래됩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도 1.38%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한 달 동안 28% 넘게 급락했지만 코로나19 당시처럼 단기간에 V자 반등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오늘 이번 하락이 속도만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19 당시와 비슷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시장 환경이 다르다며 이러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면서 증시가 빠르게 반등했지만 현재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둔화도 부담입니다.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낮아졌고 잉여 현금 흐름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AI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영향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점차 완화되겠지만 코스피가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데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브로드컴과의 공급 계약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6% 가까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글로벌 AI 서밋 모멘텀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24만 8천 원 선으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 확대가 됐지만 1% 넘게 주가는 하락이고요. 180만 원 선 내려놓으면서 173만 8천 원 선 거래됩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주가는 0.5%
10% 넘게 하락 중이고요.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로봇주가 주도주로 부상했는데요. 현대모백스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글로벌 AI 서밋 모멘텀 오늘은 코스피가 받지 못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서 단기적인 수급 부담까지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총 1,400조 규모의 초대형 계약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종목들 오늘 일제히 좀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부터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힘을 쓰지 못하면서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네이버가 정말 뜨겁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브룩필드로부터 14조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두 자릿수 급등세 또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현대차도 협력 소식에 힘입어서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네이버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네이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주는 것 같은데요. 좀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는 지금 굉장히 유망한 지금 어떤 그 내용과 위에 공간도 기술적으로 열렸는데 문제는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숲을 이길 수 있는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주춤거리면 이런 뭐 네이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시장이 추가적으로 무너지면은 오늘도 보시면 상승폭이 다 줄어들었죠.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해서 더욱더 빠지게 되면 결국 네이버도 다 깎아먹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그 시장의 흐름이 중요한데 미리 예고를 드렸죠. 지금 뭐 벌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 증권사에서는 그 시세 추종형 보고서를 내고 있죠. 중계형이죠.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우산을 준비하세요. 혹은 비가 내리는 거를 보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요, 곧 날씨는 맑아질 겁니다. 그거를 계속 이제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인디언 뭐 태양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면은 그거는 뭐죠? 그냥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간 거지 태양이 비칠 것을 예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황당한 지금 상황이 뭐 황당한 건 아니죠.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 방사선 필름 안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었다. 이 과거에도 항상 똑같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안 믿는 거죠. 그 옆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건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데, 방사선 필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내놓고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지금 처해져가지고 이제서야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던 사람들, 반대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굉장히 질겨요. 결국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미 다 나빠져 있는데 뭘 지금 좋아지겠다는 건지. 그렇죠? 좋아지려면은 한참 뒤에 좋아지는데 이미 다 망가진 뒤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긍하면은 이걸 중계하기 시작하겠죠. 몸이 지금 나빠지고 있네요.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는 미리 했어야죠. 자, 지금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지금 코스피는 이미 하락에 접어든 상태고요. SK 하이닉스만 지금 마지막 남았거든요, 지금. 그 코스피 지수 차트에서 이미 보여드렸죠. 그렇죠? 왜 지금 빠지는가 보여드렸고, 지금 코스피 20주선이 깨졌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20주선 깨진 게 얼마만이라고 했어요? 2025년도 6월달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1년 만에 20주선이 처음으로 깨졌다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월봉에서 이미 고점을 보여드렸지만, 그렇죠? 고점의 그 징후 다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제 주봉에서 먼저 20주선이 깨진 이것까지 했는데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면은 더욱더 심각하게 질병이 진행된 다음에야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20주선이 깨진 상태고요. 일봉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죠. 이제 일봉에서 121선 하나 남았는데 지금 여기 계속 두들기고 있죠. 이거 밑으로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빠질 확률이 높죠. 왜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온 뒤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바람이 완전 빠진 공이죠. 보통 정상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반등이 나와야 되죠. 지금은 완전히 바람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죠. 121선까지 깰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삼성전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120선 하나 남았어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보시면 주봉에서 20주선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요. 이거 SK 하이닉스마저 이거 깨지면은, 그렇죠? 밑에는 그냥 저기죠. 판자가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져 버리게 되겠죠. 지금 SK하이닉스 추가적으로 150만 원까지도, 그렇죠?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이버도 지금 뭐 오늘 반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다 밀렸죠. 지금 위에서 이게 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쟤네가 지금 버텨줘야 네이버도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위에 기회가 많다는 얘기는 네이버가 10년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이버가 탄생한 이후에 2011년도에 2002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11년도 돼서야 10년선이 생겼어요. 10년 이동평균선이 생기려면 1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10년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선을 이 종가로 깬 적이 없다고요. 여기는 지키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도 올라가려면 시장에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금요일 날 매수를 해서 주말에 그 좋은 이슈를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매도하지 않은 이상 수익을 얻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방맹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잡으려면 짧게 잡으려는 거지 방맹이를 아예 잡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만한 호재는 많지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하락의 이력은 조금 있다라고 주의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오르려면 어쨌든 시장의 좀 전체적인 장세가 받쳐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줘야지 나머지 종목들로 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조정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망해서 내 섹터로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망하면은 내 섹터랑 종목은 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순환매가 있는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 시장 자체가 박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인가?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따져보죠. 월봉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월봉이 움직이니까 모르겠는데 최소한 지금 10개월 선까지는 빠져야 지금 가격 조정이 그나마 조금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최소 뭐 152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삼성전자는 지금 22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겠죠. 지금 그 리얼타임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주선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1년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밑이 이제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쿠션으로 생각했던 지지대가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SK하이닉스 아까 150만 원 얘기한 게 121선까지 이 간격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26년도 3월 달에 그 121선 근처까지 갔을 때 80만 원 갔다가 지금 121선 처음 갔습니다. 지금 3월 31일 4월 달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15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빠져야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는 22만 원, SK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트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름세 보였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오늘 그래도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 이슈가 해소되면서 오늘 장중에 7% 넘는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은 팔아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GNC 에너지는 최근에 상한가 직행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고수들 팔아내는 이유가 있는지 보유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바이오는 지금 뭐 신뢰를 완전 또 다 잃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그때 한때 뭐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하여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바이오 4대 천왕이 활약을 하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나 지금 뭐 기대를 HLB 같이 기대를 하고 있었을 때도 그렇죠.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가졌잖아요. 바이오는 역시 손댈 게 못 될 것이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둘씩 다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다들 아시죠? HLB, 그렇죠? 그다음 코오롱 티슈진, 그다음에 삼천당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무슨 뒤에 배경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야 이거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화끈하고 나쁘게 말하면 도대체 손댈 수 없는 도깨비 같은 지금 그런 것이라 무슨 뭐 굉장히 전망이 밝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손대기 상당히 어렵죠. 뭐 그거를 뭐 기술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얘기 드렸다시피 2023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20개월 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일단 정지해야죠. 정지. 그렇죠? 여기서 그만해야죠. 이제 20개월 선이 이런 식으로 붕괴됐으면은 최소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리얼타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그렇죠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HLB나 이거 뭐 안타깝지만 그 HLB도 마찬가지죠. 지금 121선을 깬 게 언제 이후에 처음인지 아세요? 2017년도. 2017년도에도 깨지도 않았나요? 지금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2014년 전에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15년 전에나 121선을 깼었는데 지금 깼거든요.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고. 지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천당제약도 보세요. 이거. 지금 삼천당제약이 이런 식의 지금 128만 원 갔다가 15만 원 가는데 이거 투자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이거 다 보여드릴 시간 없고 지금 뭐 알테오젠을 비롯하여서 지금 4대 천왕으로 활약을 했던 ABL 바이오 보세요. ABL 바이오도 날라갔죠. 펩트론, 그렇죠? 20개월 선 깨졌고 리가켄 바이오 보세요. 전부 다. 이 기술 수출 어떤 모델로 성공했던 K바이오의 어떤 성공의 대명사 이 4대 천왕이 전부 20개월이 깨졌죠. 20개월 선이 깨진 게 다 3, 4년 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3, 4년 만에 시세가 깨진 거죠. 여러분들. 다시 밑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를 잡아서 언제 매수 얘기가 오냐면은 20개월 선 위에서 이 쌍바닥 나올 때까지요. 이러려면 기간 조정 한참 걸리겠죠. 실타래가 풀렸는데 엉키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 모습을 갖추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한참 뒤에서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좀 붙으면서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1.3% 하락합니다. 반도체가 음전을 하면서 투톱들이 음전을 하면서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AI 서비스에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2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협력 소식
소식이 전해졌고 SK그룹은 엔비디아와 또 이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총 1,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투톱들은 좀 쉬어가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강합니다. 하나 마이크론과 리노공업,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굵직한 기업들이 동반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상승하는 업종으로는 현재 2차 전지도 상승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단이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분기, 2분기에 역대급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튀어 올랐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면서 2%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에 이 할로자임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단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IT 서비스가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S가 엔트로픽과 관련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네이버 관련해서는 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로부터 좀 큰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엔비디아와 함께 2028년까지 200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대상 유상증자 실시한다는 소식에 오늘도 현재 굉장히 강세 탄력 붙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자율주행, 피지컬 AI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I 서밋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현대차그룹이 웨이모 또 이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 피지컬 AI 협력이 좀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협력 방안을 이어가는데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제네시스 관련해서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좀 궁금해지는 게 이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물량을 실어가지고 한다. 그거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아까 코스피 지수 지금 몇 주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기간 조정이 대부분 1년 이상 나와야 진바닥이 출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매수의 기회를 얻으려면 최소 연말 가셔야 돼요. 지금 현대차, 현대위아, 기아, LG전자 이런 지금 피지컬 AI 대명사들 있죠. 지금 시세가 다 깨졌잖아요. 이걸 다시 기다리려면은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 단순한 기술적 반등. 현대차가 지금 이제 한 30만 원 초반대 가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좀 움직이겠지만 오늘 다이렉트 현재 기준으로 33만 원대가 20개월 선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닿으면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얘도 지금 10개월 선 깨진 게 지금 거의 1년 만이에요. 작년 10월 달부터 여기 10개월 선 돌파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계속 해석을 해야겠어요. 10개월 동안 깨지지 않았던 걸 깨뜨렸으면 10개월의 랠리가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이제 다시 그 정비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지금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아직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조정이. 10개월 선까지나 조정을 해야지 그나마 비수적 반등이 나오는데 15만 원 선에 있어요. 10개월 선이. 아직도 2만 원은 더 빠져야 조금 그냥 심장 발작이라도 나오겠죠. 지금 현대모비스가 지금 10개월 선 지지되고 있죠, 이거. 여기 현대모비스마저 이거 깨지면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보단 세잖아요. 깨지면은 얘도 이제 더 내려가서 20개월 선에 또 지지 테스트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직도 자리를 안 잡았어요. 지금 가격 조정은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와가지고 처음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야 돼. 상승의 모습을. 그래야 내가 물량을 실어가지고 투자할 만한 중기적인 거를 볼 수가 있지. 지금은 기술적 반등밖에 노릴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현대차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조정을 좀 많이 받은 만큼 수익 실현은 최소 연말까지는 봐야 한다. 이런 부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살펴보죠. 네, 지금 지금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딱히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요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번에 엔터주도 그렇고 아까 전에 지금
지금 오르느라 금융주라던가 보험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네이버였죠. 아까 네이버도 그렇고 그 거의 뭐 절벽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거든요. 네이버 10년선 얘기 드렸고 지금 오늘 코리안리 같은 보험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거의 뭐 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뭐 저기가 오르긴 하더라고요. 엔터가 오르긴 하는데 하이브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하이브도 지금 이 예를 들어 상장했던 20년도에 그 마지막 종가까지 갔다 왔거든요. 지금 그런 어떤 저기가 있어요. 하이브인데 이게 하이브의 지금 연봉 차트인데 지금 올해 저점이 상장했던 해의 저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네이버도 그렇고. 코리안리도 지금 뭐 코리안은 보험의 보험사인데 이것도 지금 월봉을 보면은 지금 10개월 선 타고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언제부터 가고 있냐면 2024년부터 2023년도 8월부터 10년선 타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핑크색 10년선 타고 안 깨지고 있죠. 여기에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거기를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깨고 있다고요. 이거 뭐 깬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롯데케미칼 같은 것들은 깨져버렸어요. 10년선이. 이런 것들은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최후의 보루가 묻어진 거고 최후의 보루가 안 묻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주 중에 코리안리 같은 거를 방어적으로 보시는 건 괜찮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시장이 워낙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오늘 고심해서 좀 꼬마 버블을 꼽아주셨는데 보험주 살펴봤고요. 안에서 상대적 방어적 성격을 띠는 코리안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 추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브로드컴과 2030년까지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 규모의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HBM 공급부터 이나노 이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협력이 핵심이다. 브로드컴이 TSMC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난 배경에는 가격 인상과 선단 공정 포화가 자리 잡고 있다. TSMC의 이나노 웨이퍼 가격은 2027년 장당 33,000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삼성은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은 최근 이나노 수요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기술 안정성도 높였다. 엔트로픽과 테슬라에 이어 브로드컴까지 확보한 만큼 이번 협력이 삼성 파운드리 방역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 월요일에는 항상 2차 전지 좀 봐드리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또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분석해드립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글로벌 전기차.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좀 팔렸을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전기차가 좀 확산이 돼야지 배터리에 뭐 캐증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예. 좀 중요해서 제가 이제 매달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벤츠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26년 6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데이터가 이제 나왔는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뭐 전체적으로 판매량은 성장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단 지역별로는 양극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한 6월 달에도 한 200만 대 정도를 갖다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를 갖다가 했습니다. 여기 200만 대라는 거는 순수 전기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승용차에 대해서 3.5톤 이하의 상용차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YOY로는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한 7% 정도 성장을 했고 MOM 전월 대비로 해서는 한 11%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한 960만 대. 그러니까 한 뭐 1월부터 이제 6월 한 이게 26일까지 통계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한 960만 대고 YOY로 한 2% 정도 성장을 했다. 일단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성장세 자체가 그렇게 확 눈에 띄지는 않는다.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차 확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나라가 즉 미국과 중국이 약간 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늘고는 있지만 확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평론가님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드는 건 양극화 그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역별로는 좀 차별화가 좀 세나 보죠. 예, 좀 그렇습니다. 생겼나 보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자동차의 어떤 판매를 갖다가 볼 때는 한 4개 정도 지역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주로 미국이겠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한 축으로 놓고 나머지 3개를 갖다가 또 한 축으로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4개 권역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 일단 2개 권역, 북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 뭐 역성장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완전히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어떤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는데 6월 판매량 같은 경우도 이게 그 13만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YOY로 놓고 보게 되면 한 13% 역성장을 한 거고요. 마이너스. 저희 그림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MOM으로는 한 9% 정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거니까요. 이게 뭐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실질 구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어떤 판매세가 좀 미흡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그 월 단위로 따지면 한 1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잖아요. 그중에 유럽이 53만 대를 팔리고 있고요. 근데 북미가 유럽보다도 4분의 1 정도밖에 못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기차가. 그러니까 13만 대 정도 팔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세 개가 한 30만 대 정도 팔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중국이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중국이 팔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 절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전기차의 캐즘 논란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미국 지역에서 적어도 유럽 정도로는 전기차가 좀 판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도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수가 좀 둔화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지만 그동안 이제 전기차의 어떤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요? 성장세의 어떤 정점에 어느 정도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YOY로 전년 동월 대비를 한 11%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다만 이제 MOM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는 한 5%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예. 유럽의 성장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갖다가 앞에서 견인해가는 이게 바로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6월에 유럽에서는 53만 대를 팔았고요. 이게 YOY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년 동월이죠. 31% 성장을 한 거고 전월 대비해서도 한 28%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한 27% 성장했으니까요. 네. 유럽이 전기차의 어떤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 왜 유럽이 이렇게 성장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높아진 유가가 있겠죠.
유가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이제 각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정책이 한몫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령 뭐 독일, 프랑스 등등등 해가지고 보조금 정책을 갖다가 강력하게 내세우면서 전기차가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을 낮춘 소형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뭐 르노라든지 폭스바겐의 아이디라든지 폴로라든지 이런 소형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유럽 지역에서는 전기차의 확산세가 눈부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성장세로 놓고 보면 더 엄청나죠. YOY로는 거의 98%, 100% 성장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MOM으로도 한 16% 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도 6월 달에 한 100% 정도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중국이야 이미 전기차가 많이 성숙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세계는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탄생국에서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된 건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그 내연기관차의 탄생국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무려 이제 한 130여 년 동안 세계 자동차 시장, 내연기관차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패권을 장악했던 바로 독일이죠. 가령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폭스바겐, 아우디 등등등.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독일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차 시대가 안 왔으면 하고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패권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또 실제로 그래서 전기차의 전환을 늦추려고도 많이 애를 쓰기도 했어요. 가령 뭐 보조금을 주다가 보조금을 어느 날 2023년도에 같은 경우 확 없애버린다거나 해서 사실은 전기차 전환에 그렇게 속도를 안 냈는데, 이런 독일에서마저 6월 달에 마침내 순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판매를 갖다 추월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BEV가 모든 파워트레인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렸어요. 1위가 그 순수 전기차인데 84,057대가 팔렸고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 28.4%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일반 하이브리드예요. 일반 하이브리드가 83,315대. 3위가 가솔린인데 61,796대.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그 친환경차 점유율이 무려 39.3%에 달합니다. 의미는 앞에서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약간 설명을 했지만 자동차 발상제에서 일어난 세대 교차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죠. 독일은 1886년 칼 벤츠가 세계 최초로 가솔린 내연기관차를 갖다 선보이면서 내연기관차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지배해 왔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려 130년 동안 세계 자동차 패권을 갖다가 독일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마저 순수 전기차가 가솔린, 디젤은 물론 과도기적 기술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까지도 전부 다 제치고서 그 1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자동차 역사의 어떤 완전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이걸 갖다가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부의 보조금 재개라는 강력한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이 23년도에 중단을 했다가 이게 보조금을 갖다가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이.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한 3,000유로. 그 다음에 그 PHEV 같은 경우는 한 1,500유로. 예. 저소득층한테는 한 6,000유로까지 줬거든요. 6,000유로면은 원화로 따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그 5월 달에 열렸습니다. 포탈이. 그러면서 5월, 6월 달에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근데 독일 내부에서는 아직도 비판의 뭐 목소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친환경차가 신차 판매 비중의 한 40%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도로를 달리는 차 중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은 6%밖에 안 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가 차를 한 번 사게 되면 최소한 뭐 2, 3년, 짧게는 길게는 뭐 10년 이상 막 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도로에서 많이 달리는 거고요. 그건 뭐 우리가 노르웨이 경우에서 봤듯이 전동화가 100%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에서 내연기관차가 없어질 때까지는 실제로 수년 이상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일도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 가열차게 이 친환경차를 하지 않으면은 내연기관차 시대를 갖다가 쉽사리 끝마치지 못한다라는 어떤 경고성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럽에서 그 친환경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사실은 유럽의 그 국민들 같은 경우가 그 뭐라고 할까요? 기상 이변이라고 할까나? 기후 변화에 대한 걸 갖다가 몸소 체감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을 갖다가 휩쓸고 있는 엄청난 폭염, 거기에 산불들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어떤 소비 행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현황까지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이거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인데요. 네네. 중국 배터리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특허 소송 침해를 네네. 벌였잖아요. 네네. 이 이슈도 굉장히 우리나라 K배터리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뭐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유럽에서는 이제 그 신황다라는 배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마침내 신황다가 그 일종의 굴복을 한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라이선스 계약을 갖다가 맺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완전한 어떤 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호 양하에 합의하에 이제 그 종결이 된 상황이 있는 거고요. 또 유럽에서는 BYD를 상대로 해서 지금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미국 ITC에 제소를 한 겁니다. ITC라는 게 뭐냐면 국제무역위원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국제기구 같은데 사실 미국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ITC에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EV 에너지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특허 침해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EV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EV 에너지가 만드는 그 소형 원통형 배터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18650, 21700이라고 원통형 하는 배터리까지 갖고 있는. 예, 그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를 하고 있는 전동 공보회사들까지 같이 다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EV 에너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CATL이나 BYD는 좀 들어봤는데 EV 에너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생소할 텐데 네. 이게 글로벌 8위권 배터리 기업이자 그 소형 원통형 배터리의 강자입니다. 8위권이에요? 사실은. 예, 8위권이고요. 그다음에 소형 원통형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BMW iX3라고 신형 노예 클래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46 시리즈 배터리를 갖다가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공급하는 어떻게 보게도 원통형 배터리의 주요 뭐 플레이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파우치에서 각경해서 이제 원통형까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말부터 뭐 원통형들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이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쟁자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제소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소한 내용은 총 5종인데요. 그중에 4건은 뭐냐면은 템리스 기술을 포함한 원통형 배터리 제조 기술인 거고 한 건은 분리막 관련 소송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템리스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탭이라는 게 그 전기가 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탭을 없앴다는 거는 뭐냐면은 가령 뭐 2차로를 갖다가 4차로, 8차로로 넓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탭을 따라 가지고 전기가 이동을 하는데 이 탭을 없앤다는 얘기는 전기가 흐르는 길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넓혔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원천 기술을 갖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특허로 갖고 있는 거고요. 이 특허 자체를 갖다가 위반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EV 에너지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제소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제소 이후에 조사 개시 결정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판결까지는 통상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걸 일반 법원이 아니라 ITC에 제소를 했지? 미국에. 예,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ITC에 보통 제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이기게 되면 그 즉시 그 수입 배제 신청이라는 게 명령이라는 걸 갖다가 떨어지게 합니다. 수입 배제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EV 배터리는 물론 EV 배터리를 탑재한 전동 구구까지도 미국으로는 수입 자체가 완전히 전면 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EV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EV 에너지를 갖다가 그 배터리를 갖다가 탑재하고 있는 전동 구구 회사들, 가령 이제 어떤 회사들이냐면은 여러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러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유명한 전동 구구 회사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미국으로의 반입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엄청난 손해가 될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신황다랑도 소송을 했을 때 썼던 방식 그대로 신황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그 배터리를 갖다가 쓰고 있는 볼보라든지 르노를 압박을 해서 마침내 그 굴복을 일으켰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전동공구 회사들이 EV 에너지를 갖다가 압박을 해서 예. 가령 뭐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소형 배터리지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까지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전동공구라든지 이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시장에서 일단 레퍼런스를 얻고 그러니까 침해 사실을 갖다가 인정받고 지식상권 침해 사실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템리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특허 침해 같은 경우는 46 시리즈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원용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46 시리즈를 쓰고 있는 가령 뭐 BMW라든지 앞으로 그 EV 에너지 쪽에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그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그렇네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서 노리고 있는 거는 소형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46 시리즈 EV 배터리로 분명히 전선을 갖다가 확대할 거다라고 보는 게 함정적인 추론이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소형 전지 쪽에서 승소의 어떤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46 시리즈를 갖다가 배터리에 대해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특허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갖다가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특허 제소가 갖고 있는 핵심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그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못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은 그 딱 방패를 친 완전히 것과도 원천 배제를 하는 거고요. 예, 들어오려고 같네요. 하게 되면 우리나라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라 이겁니다. 네. 진짜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바로 그걸 갖다가 의미를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건 그러면 기술 격차는 벌어지는 게 유지되겠네요. 이거 우리한테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거듭 보여지고. 말씀드리지 삼원계는 LG엔솔이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의 특허를 갖다 침해하지 않고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K 배터리의 의미 있는 소식들 오늘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시장 공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함께 특징 종목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으로 28일에 미국의 FOMC 있습니다. 중동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대해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또 29일 수요일에는 SK하이닉스, 또 미국에서는 메타, MS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이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또 아마존과 애플, 퀄컴이 성적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 수요일에 실적을 내놓을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일단 한 달 내 보고서를 낸 14개 증권사의 잠정 실적 평균치를 계산한 값입니다. 매출액은 26년 2분기 84조 597억 원이 나왔는데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60%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26년 2분기에 64조 889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7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성장 상승폭이 계속해서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는 가장 높게는 목표 주가 240만 원, 가장 낮게는 18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게 제시한
부터 살펴보시죠. K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그 이후로는 장기 공급 계약 비중 증가로 빅테크와 AI 데이터 센터형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이 자체만으로 현재 장점과 단점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KB증권은 장점적으로 좀 크게 봤습니다. 이익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 실적 예측 가능성이 커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중국 문샷 AI 키미3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AI 추론 비용 자체가 낮아지면 더 많은 AI 작업을 돌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연비를 비유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전망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185만 원을 제시한 다음 증권사도 살펴보시죠. BNK 투자증권인데요. 이 메타가 최근 프란티어 모델을 포기하고 잉여 인프라 외부 판매로 돌린 것처럼 이렇게 자금 조달 어려움과 성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CSP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봤고 또 내년에도 최소 30에서 40% 이상 설비 투자가 필요할 예정인데 향후 속도 조절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함께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